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들부터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미국의 그 복잡한 정치 상황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지진 소식처럼 좀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요. 또 중국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 관련 논란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술들까지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적인 의미 또 맥락을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랄까,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그림을 완성하듯이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기술 발전이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단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요, 각 사안의 배경, 또 숨은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또 서로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건 역시 그 중국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행사였는데 시진핑 주석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이 세 지도자가 공개석상에 함께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이 장면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질서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연대, 이걸 좀 과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동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자신의 리더십, 권위를 더 단단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테고요. 또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중국이 안정의 축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무기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병력만 1만 명이 넘고 수중 드론 AJX, 공롱이, 극초음속 미사일 YJ-21, 또 신형 ICBM이라는 DF-61까지. 특히 그 해상 함정을 겨냥한다는 극초음속 무기, 이건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YJ-21 같은 극초음속 무기는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력, 특히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서 단순히 신무기 자랑한다, 이걸 넘어서 특정 분쟁 상황, 예를 들어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능력이죠. 이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한다. 이 점도 강조하면서 전쟁 시에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준 셈이고요. 아, 그렇군요. 다만 이런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좀 물음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 지적 중요합니다. 퍼레이드는 어디까지나 좀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죠.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은 사실 검증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군사적인 실효성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라던가 국내 지지층 결집, 그리고 대외적인 위상 과시,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중국의 군사적 행보에 바로 이웃한 타이완, 거긴 분위기가 어땠을지 궁금해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타이완 일반 대중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워낙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걸 연례 행사처럼 받아들이거나 심지어는 그냥 볼거리 정도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마저 감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라이칭더 총통을 비롯한 타이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강한 경계심,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요. 이건 이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경각심,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또 흥미로운 점은 2차 대전 종전 의미를 두고 현재 야당인 국민당하고 집권 민진당 사이에 역사 해석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북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 어린 딸 김주애로 추정되는 인물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큰 화제가 됐는데,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네, 김주애로 추정되는 딸의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022년 그 ICBM 발사 참관 이후로 여러 군사 행사나 경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었죠.
이번 방중 동행은 그녀를 잠재적 후계자로서 국제 무대에 좀 선보이고 내부적으로도 그 입지를 다지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이 41세로 젊고 다른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후계자로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른 자녀들의 존재 가능성도 있고요. 또 북한의 권력 승계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공식화했던 과정을 좀 떠올려 보면 이번 행보가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의 가능성, 이건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시선을 다른 지역으로 좀 돌려볼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데 아라구아와 연관된 선박을 공격해서 11명을 사살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죠. 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할 만큼 강경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미 트렌데 아라과를 외국 테러 조직 FTO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이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언급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이라던가 군사력 사용의 법적 근거 문제 그리고 영내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체코가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EA8 전차 44대를 16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토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군비 증강, 또 군 현대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는 이미 미국의 F-35 전투기나 스웨덴 CV-90 장갑차 도입도 결정한 상태고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참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도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나 권한 행사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그 고율 관세 있잖아요. 거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네, 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이걸 근거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했었죠. 근데 그게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IEPA는 원래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제재 권한을 주는 법인데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권한을 요건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남용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이게 최종 확정되면 파장이 엄청나겠는데요. 이미 걷어간 관세만 해도 2,10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항소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이론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징수한 막대한 금액의 관세를 기업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환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또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지 말지 이것부터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죠. 행정부의 권한 남용 논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추방하면서 외국인 적대법이라는 아주 오래된 법을 적용하려던 시도도 법원에서 막혔다고요? 1798년 법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네,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거나 침입을 당했거나 아니면 침입 위협이 임박했을 때 적대국의 14세 이상 남성 국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법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 아라과의 활동을 일종의 침략이나 약탈적 침입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와, 갱단의 활동을 국가 간의 침략으로 해석하려 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5연방순위 항소법원도 현재 상황이 그 법에서 규정한 침략이나 약탈적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상 행정부가 아주 오래된 전시법을 현대의 이민 문제, 그것도 특정 갱단 문제에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추방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법원은 추방 대상자에게 7일 전에 통지하는 절차 자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물론 판사 중 한 명은 최소 21일의 통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긴 했지만 다수 의견은 7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법 적용의 근거는 잘못됐지만 절차적인 측면의 일부는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갈등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미 우주사령부 스페이스컴 본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군요. 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 부대 위치를 옮기는 걸 넘어서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던가 군사적 효율성 논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여러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콜로라도에 두기로 결정했었는데 이걸 다시 뒤집은 거군요. 콜로라도 쪽의 반발이 상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주 정치인들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군 준비 태세가 저해될 수 있다, 예산 낭비다, 또 군인 가족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이유로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던 과거 감사 결과 GAO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이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약 1,400개의 일자리하고 연간 1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걸린 문제라서 지역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 갈등도 거의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포켓 리세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리세션이라는 건 원래 행정부가 의회에 특정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종료일, 그러니까 9월 30일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 요청을 하면 의회가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거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이렇게 시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는 효과를 내려는 걸 포켓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약 49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삭감하려고 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상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 또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겠는데요. 관리국 OMB 국장인데요. 이 사람은 이전부터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라도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온 강경파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서 헌법적인 권한 분립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어쩌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좀 안타까운 자연재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탈레반 정부 발표로는 사망자가 1,400명을 넘었고요. 부상자도 3,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유엔 측에서는 실제 사상자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대부분의 집들이 흙벽돌로 지어져서 지진에 매우 취약했고 또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구조대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규모 5.2의 여진까지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고요. 탈레반 재집권 이후 벌써 세 번째 큰 지진이라고 하던데 구호 활동에도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쳤는데요. 탈레반 집권 이후에 국제사회 원조가 대폭 줄어든 데다가 탈레반 정권이 여성 NGO 활동가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이런 자체적인 정책도 구호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유엔 등이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현장 조사팀을 파견하긴 했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구호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부상자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대형 산불 소식이 있네요. 골드러시 시대의 역사적인 마을 근처에서 발생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 차이니즈 캠프라는 역사적인 마을 인근에서 번개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5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6제곱마일 이상을 태웠고요. 최소 5채의 주택이 소실되었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민들이 직접 소방호스를 들고 불길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하고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고온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한 기술 및 라이프 스타일 분야 업데이트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의 AI 노트 필기 앱 노트북 LM에 흥미로운 기능이 추가됐네요. 네, 사용자가 올린 문서를 기반으로 AI가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토론 형식의 오디오 콘텐츠, 그러니까 일종의 AI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이 오디오의 분위기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심층 분석 스타일로 좀 진지하게 파고들 수도 있고요. 간략 브리핑처럼 핵심만 빠르게 들을 수도 있고 비평이나 토론 모드도 선택 가능합니다. 오디오 길이 조절 기능이란 새로운 AI 목소리도 추가되었고요.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넷플릭스에도 변화가 있군요. 좋아하는 장면을 잘라서 저장하는 모먼트 기능이 업데이트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클립의 시작점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종료점까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만의 명장면 클립은 나의 넷플릭스 탭에 저장해두고 다시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마침 인기 시리즈 웬즈데이 시즌2의 새로운 파트 공개 시점과 맞물려서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컨텐츠 확산을 유도하려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아까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것도 기승 패권 경쟁과 관련된 중요한 움직임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나온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텔에 제공하기로 했던 연방 보조금 일부를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면서까지 전략산업 육성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인텔의 경영진 교체 소식과 맞물려서 앞으로 인텔의 경영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격변하는 국제 질서의 단면을 보여준 중국의 군사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행정부 권한을 둘러싼 미국의 끊임없는 법적, 정치적 공방들, 또 삶의 토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자연재해 소식, 그리고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드는 기술의 진화까지 정말 폭넓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네, 특히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행정부의 관세 부과나 추방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그리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권을 둘러싼 행정부와의 치열한 힘겨루기 같은 것들은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아까 인텔 지분 확보 사례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 변화,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국 내에서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과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은 앞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의 작동이 오히려 대외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식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